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의 일입니다. 이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대정부 질문 이슈 먼저 전해드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총 293명이 표결에 참석해서요. 찬성이 179명, 반대가 109표가 나왔습니다. 무효가 5표 정도였는데요. 자,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시죠.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이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 친 국가 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만에 하나 가결이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장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 전체에서 본다 그래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며 오늘 강행을 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앞으로? 일단 또 우리 국회가 또 하나의 이제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 이 탄핵 심판 그 소추안은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한 2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지금 이 요전까지는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노무현,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다음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 3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인용된 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것만 이제 인용이 됐고 예. 이번에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위원으로 처음으로 네네. 일단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탄핵 소추안은 법사위를 통해서 네. 이제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접수가 되는 순간 이상민 장관의 어떤 직무는 일단 중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관으로서 그동안 봤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중단이 되게 돼 있고 일단 권고 규정으로는 180일 이내에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거는 뭐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가 3,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이 일단 그만두게 되게 되거든요. 예. 교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냐가 또 문제일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탄핵 소추를 맡게 되는 법사위원장이 이제 일반 재판에 검사와 같은 역할을 네.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 출신 김도우 의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 법사위원장은 이 소추를 담당을 해야 되고 묘한 지금 상황이 됐죠. 과연 어떤 지금 소추를 할지 이것도 새로운 관심 인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미 변호사, 네. 이 탄핵소추의 조건이 있잖아요, 요건.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게 충족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사실 인용된 선례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없습니다. 그 네. 당시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었는데 일단 국무위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출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동급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지위가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 지금 여당에서는 아예 그런 위반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추상적인 층위에
뭐 어떤 대통령은 그리고 공무원은 국가의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봉사자다 이런 규정으로부터 구체적인 임무, 의무 이런 부분들이 다 도출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예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어떤 정부조직법에 따르더라도 소방과 경찰의 가장 최종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책임이 없다라고 근거 법령이 없다라고 되물을 수가 있는지 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송원석 국민의힘 수석 원내부대표 오늘 탄핵 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를 주장하면서 이 야3당의 탄핵안은 헌법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이런 반발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탄핵 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합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제안 설명을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상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탄핵 소추안이 만에 하나 가결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 나아가 송원석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탄핵 소추안은 한 장 남았어요.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원래 대정부 질문부터 하고 그다음에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는 순서를 잡았었는데 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탄핵안부터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이제 150명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의식했던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기각한다면 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됐던 그 결정문을 인용을 했는데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본회의 일정도 변경을 하고 이번에 이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과거에 민주당이 이렇게 순서를 변경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걸 보면 뭐 예를 들 수 있는 게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많이 변경해 왔는데 이번에 또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순서를 변경한 부분을 보면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내용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상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헌법 위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국가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의무에 대한 이 전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일단 행위 주체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장관이 탄핵되기 이전에 과연 그 경찰서장이라든지 용산서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책임이 우선해서 확정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 일단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지난 사건 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에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사고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 그 전제로서 사인 간의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과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장관 탄핵의 목적을 위해서 너무 나간 그런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위반의 확정입니다. 법률 위반
했다라고 확정해서 민주당이 과연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예. 지금 민주당은 조국이 법 위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국에 대해서도 지금 뭐 방송 패널도 그렇지만 전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1심이 유죄가 나왔음에도 끝까지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혐의를 우리가 법 위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민주당의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상민 장관이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에 있어서 너무 자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 단순히 이상민 장관이 뭐 직무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확실한 법 위반이다라고 네. 탄핵 소추해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는 예. 기각될 여지가 많다라는 게 그 많은 법조인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제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보통 정치적인 책임 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려면 해임 건의를 하는 게 보통이죠.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법적 조치,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현중 의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도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걱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도읍 위원장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과연 이상민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 주안점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이 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자, 민주당 입장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정에서 검사가 약하게 하다 보면 아니면 증거를 좀 덜 제시하다 보면 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 의사대로. 근데 김도읍 위원장이 지금 말하는 거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은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소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서재윤 위원장 어떻습니까? 예, 그냥 이번 이상민 장관의 건에서 한해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의견이나 신뢰를 하지 않는 결과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10월 29일 날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분이 이제 목숨을 달리하셨을 때 그때는 추모 기간이라서 책임 논쟁을 하지 말자고 해서 지난 것이고요. 국정조사 이후에 또 이상민 장관이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나서 사퇴를 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국정조사가 끝난 즉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퇴의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앞서 계속 그 변호사분께서 얘기했지만 법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민주당으로나 이건 가치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각돼서 뭐 아니 부결돼서 혹시 후폭풍이 있더라도 저는 이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총선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면 그만큼의 국정 공백이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게 됩니다. 네. 당연히. 그런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기각되었을 때 뭐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가까이 국정 공백을 야기한 그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질 자신이 되어 있느냐. 네. 오늘 찬성표를 던진 179명의 의원들은 과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 그때도 아마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면서 역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의 판결은 따로 있다. 뭐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였나요? 진실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드라마 대사 같은 말들을 하면서 네. 책임을 면피할 것은 아닌지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이 탄핵안이 받아들여지면 그 책임을 국민의힘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주요 당권 주자나 중진들이 전부 다 이 탄핵안 가결 부당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의 다 입장문을 냈었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 179명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꾸 국민의 여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 작가님들 고생하실까 봐 여론조사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어제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 여론이 결코 탄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나갔을 때 이 사건 초기의 여론을 가지고 자꾸 국민 여론이 이상민 장관 탄핵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도 뭐 비슷한데요. 여하튼 탄핵과 관련된 국민 여론을 떠나서 이 탄핵 소추라는 거는 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꼼꼼하게 법적 요건을 따져보는 그런 겁니다.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거다 보니까 재난안전법이나 뭐 국가공무원법 이런 세세한 법률이 있을 것이고 크게는 헌법입니다. 헌법에 이제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이상민 장관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마 꼼꼼히 따져볼 것 같은데 법에 따르면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3일 만에 결론을 내렸고요. 기각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었죠.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예상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건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3, 4월에 2명이 또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런 기간 따져보면 굉장히 또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행정 공백을 따져보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래서 곧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여권에서는 특히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실 전체 입장으로 냈습니다. 자, 앞서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말했던 같이 한번 보시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가려주시기를 좀 당부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탄핵한 선례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제2의 세월호로 할로윈 참사를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죠. 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헌법 공부 좀 해라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논외로 하고 지금 이 탄핵 제도가 있는 이유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탄핵이라는 것은 명백한 법적인 또 헌법적인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국정농단 사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어떤 문제 또 어떤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당시에는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8명의 찬성으로 인용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상민 장관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아마 장관은 뭐 서해에서 뭐 배가 침몰했다, 동해에서 침몰했다, 그러면 사퇴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이유거든요.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켰다는 건데 지금 헌법 65조와 그리고 재난관리법, 그다음에 그 국가공무원법의 장관의 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 말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잘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할 텐데 말 잘못한 거 치면 국회의원들요 대부분 아마 탄핵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장관이 물론 말 실수한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탄핵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임 건의안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저는 주장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장관의 직무를 이렇게 정지시키면서까지 과연 탄핵이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 20%가 이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나중에 있을 수 있는 후폭풍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 기각돼서 그 후폭풍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국무위원회에서 탄핵안 자체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그때는 그 부분에 가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몰아붙였던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처음 브리핑할 때 했던 그 부분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긴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 장관을 상대로 어떤 공세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응답했다고 보십니까? 한번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계속 성찰 중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백지사표를 낸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 있어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에 책임져야 되는 거 뭐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탄핵이 돼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야당에서는 첫 브리핑할 때의 말을 끄집어내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신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대응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식적으로는 사실 탄핵 소추안에 이제 회부하고 안건 논의하는 것이 비상식적이죠. 그러나 지금 하는 이 행태, 비상식적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이게 거꾸로 이제 상식화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12구 참사 이후에 어느 누구도 정치적 책임, 뭐 도의적 책임 지겠다고 말도 안 하시고요. 그게 어떻게 논외로 치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창원시 의원의 이제 그 김민하 의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시체팔이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윤리위에서 제명까지 건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 30일 출석 정지로만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계속 뭐 어떤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그리고 주무장관,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책임지는 거는 그 당연한 겁니다. 일례로 만약에 군대에서도 병사가 탄화를 잃어버리고 보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크게 되면 사당장, 지휘관이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선례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보인 행태가 기괴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탄핵 소추안을 통해서 이것을 역사에 남기고, 네, 말씀드리지만 역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받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민주당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불이 많이 났었죠. 그런데 제천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밀양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합하면 7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형태의 밀집시설 화재 사고로 2달도 안 되는 상간 동안 70분 넘는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부겸 전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김부겸 장관을 문책하거나 내치기는커녕 다음번에는 국무총리로 영전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 법적 책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수본 수사와 국조특위까지 다 거치고도 명확한 근거를 발견해내지 못하자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이렇게 무리한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거,
이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숱한 안전사고나 화재 사고 이후의 조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앞뒤 다른 내로남불의 극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제천 화재가 났을 때 충북 소방본부장까지 책임지고 경질됐는데 나중에 그 충북 소방본부장도 법원에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이 승소해서 해임 처분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떤 사고로든 일어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법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거취를 묻는 것은 이 굉장히 이 명확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잣대에 따라 언제든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모르고 한 건 아닐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타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가결을 시킨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같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 뭐 대통령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될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한동훈 장관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첫날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러네요. 과거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장관직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강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또 이 한바탕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공직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맞게 본 겁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걸겠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직을 걸기도 하셨어요? 발끈하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캐릭터를 여쭤봤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굉장히 능하시네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관 직을 걸겠다. 이 직에 대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이 뭘 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그게 또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오늘 김민석 의원과 굉장히 좀 치열하게 붙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민주당 측에서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 민주당이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가해자가 더 득세하는 그런 풍토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의겸 지금 대변인은 후원금이 꽉 찼다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포스트도 남긴 것으로 봤는데요. 또 뭐 방송에서는 이 10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도 10억이라는 걸 가지고 개그 소재로 씀으로써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입은 피해에 대한 그 피해를 개그화하면서 그 희롱거리로 만들었는데요. 자꾸 이런 식의 풍토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장을 하는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주장을 한 반대편 당사자한테 자꾸 증거를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자꾸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그 진실에 다가가기 더 어려워지고 자꾸 음모론이 발생하고 또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범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도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였는데 한번 보실까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은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위원님, 그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론조사 물었잖아요, 장관님.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물었어요. 국민의 반응을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요.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50%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냐 못 되냐를 물었다면 위원님. 국민에 대한 판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양식이 있는 자세입니다. 위원님, 지난 정부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 제가 전담했었거든요. 그때 저 굉장히 응원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입장이 바뀌신 이유는 뭔지 제가 오히려 저는 오늘 이미 네, 자, 한 장관은 과거 적폐 수사할 때 응원하더니 왜 입장이 바뀌었냐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자,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매번 그렇게 받아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김민석 의원이 정확하게 묻는 건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입장 묻는 겁니다. 왜 묻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영부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100%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페이스에 휘말렸다면 한동훈 장관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 순진한 거고요. 만약에 본인의 정말 진위가 그런 것이라면 정치할 자질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정성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실까요? 전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민석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이 자세를 약간만 돌려서요. 민주당 의원석에 앉아있는 박범계 의원님 불러내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수사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의혹이라면 의혹들 왜 박범계 장관님 계시면서 기소 안 했어요? 왜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 한 번 못 썼어요? 라고 민주당 분들이 애꿎은 한동훈 장관, 그때 좌천에 좌천당해서 법무연수원가 했던 한 장관에게 그 사건 물으실 게 아니라 뭐 의원총회든 식사 자리든 뭐 철험의 회식이든 그런 곳에서 박범계 장관님에게 그 질문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민석 민주당 의원 여론조사 관련 질문도 좀 했습니다. 어떤 설전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게 더 호들갑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다르신 이유가 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운명적 예감 때문입니까? 저에 대해서 과한 관심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왜 안 빼달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라는 거는 아니 의원님께서 좀 과하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어차피 정치를 할 거면서 총장 시절에 조사해서 빼달라고 한 것이 그 한 장관 말대로 오히려 호들갑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네, 뭐 여론조사 뭐 오히려 빼달라는 게 더 이상하다 이런 입장이 한동훈 장관 건데 어때요? 자, 근데 시청자분께 보시기에 저런 문제를 저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보면서 과연 저런 문제를 지금 아까운 대정부 질문, 왜냐하면 대정부 질문은요, 국회의원들이 이 회기 중에 뭐 몇 명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순서가 돌아오려면 또 한참 뒤에 돌아오거든요.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죠. 지금 뭐 임시국회가 열려서 지금 이 대정부 질문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자, 똑같은 문제를 지금 3일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을 다 다르게 해서. 근데 다 답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민석 의원은 여론조사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아, 그거 빼고 안 빼고가 지금 무슨 이 현안에 중요한 겁니까? 아, 본인이 뭐 그걸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거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고 또 이야기 뭐 그동안 딴 사람이야 딴 사람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물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끊임없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를 묻습니다. 답변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당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한 번도 사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걸 묻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 의원들의 저런 질의와 저런 내용들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왜 여론조사 이름 안 빼느냐 등등 저런 질문들을 또 저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내 세금으로 저런 질문하라고 국회에 보냈나?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질문할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왜 빼달라고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치적인 한동훈과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은 다르기 때문인 것이고, 민주당이 의심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를 계속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매번 이야기하면 뭐 난방비도 전 정권, 문재인 정권 책임 하면서 유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조작 수사에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훌륭한 문재인 정권 때 왜 그렇게 수사를 2년 동안 탈탈 털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기소조차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립, 더 나가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리고 학력 의혹 부풀리기에 대한 수사,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달라는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겁니다. 그동안 언급 안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거듭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치 안 하냐고 물으면 본인이 정치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똑같은 질문을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장관이 총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소환 요청 받은 적 없고 한 번도 그리고 안 나간 적도 없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소환 요구가 있었는데 안 나간 걸로 안다 그랬다가 소환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응한 적도 없다.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가 이미 그 문재인 정부 당시였고 그 당시 검사들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소환 요구를 했을 텐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정권과 지금 정권 간에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서로가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똑같은 주장을 서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국민들 좀 지치죠. 그냥 결론을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좀 딱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유튜브 활동 시작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런 말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 연일 나오고 있고요.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 배운 대로 하는구나, 뭐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심 판결문 속의 문장입니다. 그의 딸 조민 씨가 어제 자신은 떳떳하다며 인터뷰를 했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몇 해 전 조국 교수는 제 트위터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이제라도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과 부인은 물론이고 그 궤변에 지친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썼던 게 저겁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조 전 장관 떳떳하다 그랬고요. 조민 씨도 떳떳하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저런 식으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장윤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심 판결은 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도 직접 관여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의 그 관련자들은 아니어도 특감반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게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겸허하게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처음에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습니까?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조차 몇 가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공정한 수사인지 일반 국민들과 관련해서 똑같은 잣대로 현재 검찰 수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민 씨가 자연인으로서 본인의 입장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아버지를 닮아서라고 희롱조로 조롱조로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 수사 방식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우리만 수사를 했느냐.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더 많이 감출 것도 더 늘어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법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여죄는 수사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민정수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 고위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 교수를 오래 했고요. 그렇게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대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서울대에 들어온 입시생들을 보면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를 국민들이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을 느꼈을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까? 그걸 모른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또 조민 씨에 대해서도 지금 왜 검찰이 공범으로 기소를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특히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기억하실 텐데 그 숙명여고 쌍둥이 여고생들은요, 여고생인데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민 씨는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있는 이 와중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가지고 저는 떳떳합니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사 방식이 잘못됐다? 그럼 수사 방식이 잘못됐는데 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판결문을 보면은 첫 문장에 나와요. 첫 문단에 그 수사에 대한 불공정은 없었다. 그리고 검찰 기소권 남용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민 씨의 허위에 대해서 경력 수사가 잘못됐고 그것이 허위고 우리가 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19년 9월 10월인가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청문회 하기 전에도 민정수석으로 인해서 사모펀드, 즉 그 수석의 위치로 인해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제기에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수사를 하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별건 수사라고 되면서 압수수색 모두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승희 변호사님도 향후에 장관이 됐을 때는 변호사 본인에 대해서 하는데 갑자기 가족 수사까지 하다 보면 그걸 계속 한다면 그 누가 받아들이겠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사 행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과하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서재현 위원장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은 언론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다만 검찰이 먼저 그걸 안 게 아니고요. 조민 씨의 입시 관련된 내용들은 본인이 어떤 사이트에 남긴 논문 내용 그리고 뭐 제출했던 리스트 이런 걸 보면서 언론들이 하나씩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또 검찰이 조사했던 그런 수순도 있었어요.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일 처음에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민 씨의 입시와 관련된 것들은 아들과 딸의 입시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제보들이 언론사로 들어왔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각종 서류를 통해서 이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이렇게 퍼진 거거든요. 그 장관 되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 가장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깔끔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검찰이 예를 들어서 별도로 파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 그 펀드 문제 같은 경우도 정경심 교수나 이런 데서 일부적으로 유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안 자체는요. 지금 뭐 검찰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다른 수사를 해서 밝혀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언론도 똑같은 검증을 다 했습니다. 자, 민주당 측의 이 논리라면은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똑같은 사안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다가 다른 수사가 불법이 나오면 당연히 불법을 수사해야 되는 게 검찰의 책무 아닙니까? 그거 검찰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죠. 자, 근데 그거 왜 수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범죄자가 죄를 많으면 그 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임무고 그래서 검찰한테 우리가 세금 주고 이 법치주의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했다라고 너 왜 그것만 그 이유 놔두고 또 왜 다른 것만 수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거야말로 모순적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부전여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조 전 장관이 한 이야기 그리고 조민 씨가 한 이야기 한번 모아봤는데요. 보시죠. 저희 아이가요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국의 길, 늘문주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한 검찰에게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너무 물렁물렁 수사했어요. 조미 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야죠. 공범, 종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 줄로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범죄자가 말이 많다입니다. 그게 가혹한 수사든 가족 수사든 뭐든 간에 범죄 저질렀으면 저지른 거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정해진 형을 다 살고 국민들 앞에 사과와 반성을 한 다음에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때 가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다,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의 잉크도 아직 안 말랐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이 선고된 형을 다 살지도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번에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죠. 사실 두 자녀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전부 다 큰 성인인데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 구속을 면해준 것부터도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혜인 것이고 앞서 우리 배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를 가지고 실형 선고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비교해보면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이 혐의 대상, 그러니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사실은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누군가 고발을 한다면 검찰이 재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사건인데 저런 분이 방송 나와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 세상, 이거 결국 민주당이 조국 수호 집회로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표 수호하는 장애 집회에서 조국 전 장관 재판도 무효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번 당당하게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네. 저는 검찰 수사 굉장히 세밀하게 현미경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 공정한 그 잣대를 김건희 여사에게 되면 어떨까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최근에 법률신문에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탈러시가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재 검찰의 수사 민낯,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시효를 넘겼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이런 민생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최선 다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수사라고 검찰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는 것이지 왜 둘 다 기소하지 않냐?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일단은 이런 사안에서는 아마 이 학생들과 관련해서 업무 방해로 기소를 했겠죠. 저는 오히려 이 부모들을 기소하는데 검찰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정성, 저는 법원 판단 나온 상황에서 당연히 민주당도 엄호했던 세력들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의혹이 있다라면 공정하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조국 딸과 조국에 대해서 그리고 정경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평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나만 수사해? 쟤도 수사해야지. 이런 주장은 우리 헌법에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 나만 걸립니까? 저 사람도 음주운전 했는데 저 사람 잡으세요. 이런 주장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논점도 아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검찰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미애 장관이요. 검찰 인사 여러 번 통해가지고 심지어 조국 재판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통영으로 인사를 보내서 이 통영에서 10시간 왕복하면서 이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른 사건과 비교해가지고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얘기는 이미 그 때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은 자꾸 민주당에서 할 게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조국을 감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의 마음에 빚이 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입장을 밝혀서 민주당이 다시는
나는 이런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판이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입니다. 자꾸 뭐 조국 전 장관이 우리 딸 하니까 그 딸이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이가 30 정도 됐어요. 숙명여고 여고생들도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그럼 그거는 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민주당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자꾸 그 뭐 김건희 여사의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논점 흐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조민 씨 30 넘었더라고요, 나이가. 근데 뭐 정말 어린아이로 알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워낙 뭐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이 법적 조치가 지금 내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좀 배려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잘못한 게 있으면 같이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진보라고 하는 쪽에서 이 조민 씨가 자신의 얼굴 공개하면서 활동하니까 그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띄운다 그럴까요? 한 명은. 그리고 한 명은 또 왜 쓸데없이 최소원 씨 딸 정유라 씨와 비교해 가면서 이걸 또 여성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현정 의원, 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정철성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의 변호인을 맡았었죠. 참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뭐 거론한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이제 조민 씨의 인스타그램이나 이거 들어가서 봤어요. 네네. 근데 김어준 씨 방송을 한 게 그날 조국 전 장관 선고 난 날이더라고요. 예, 그날 저녁인데 네.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특히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는 조민 씨가 그 방송을 끝나고 나오면서 막 웃는 모습을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이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아니 아버지가 그날 낮에 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본인은 나와서 웃음 띤 얼굴로서 이런 또 동영상을 올리고 오늘 또 뭐 또 이 사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정말 양식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얼굴을 품평하고 이 글을 올리고 이런 문제를 논쟁할 때인가요? 자,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민 씨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픈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과연 본인은 많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가 됐고,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 떳떳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사회의 공정은 어디 있는가? 만약에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 본인 때문에 그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 학생이 이 사실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의 어떤 심경을 생각해야 되고, 더군다나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조민 씨하고는 달라요. 정유라 씨는 자기가 잘못했는 거 다 인정하고 다 본인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정유라 씨하고 그다음에 조민은 전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 지금 나가는 그림도 보니까 어제 올렸더라고요. 저렇게 본인이 초 만드는 모습을 네네. 저렇게 올리고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나는 떳떳하다라고 하는데 글쎄 우리 젊은이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는 떳떳하게 힘들어서 어렵게 공부해서 자기 성취해낸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할지 정말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조민 씨 등장하면서 정유라 씨도 SNS를 통해서 좀 불편한 심기 드러냈습니다. 과거 조 전 장관 정유라 씨의 대학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다. 1심 뭐 판결도 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조 전 장관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학생과 관련된 특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입학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입학 자퇴나 뭐 휴학이나 이게 아니라 입학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실제 여러 대학에서 있었고요. 이화여대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이화여대가 발칵 집었던 게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너의 부모를 탓해라 라고 딱 정유라 씨가 말을 합니다. 정유라 씨가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돈 없는 부모 너희 탓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신분과 계급의 기초에서 재화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신분과 계급의 기초에서 재화를 나누지 말라. 이게 국민의 요구다. 조 전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특권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고요. 정유라 씨는 뭐 전 한겨레 기자 출신이 자신과 조민 씨를 비교한 것에 대해서 뭐 애 셋 아줌마 얼굴 깐다고 발작 버튼이라도 눌릴 줄 알았나 봄 이렇게 또 대꾸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조 전 장관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잣대로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 전 장관이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시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소위 너무 이빠른 얘기를 했을 때 그 잣대로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했을 때 사실 좀 명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이 조민 씨를 언론이나 이런 사회에서 소비하는 방식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지한다는 이유에서, 띄워준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응원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정유라 씨의 뭐 비교적 좋지 않게 나온 사진과 뭐 비교를 한다든지 대단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에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SNS 활동 등과 관련해서 본인이 마음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일상을 올리는 것까지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하는 부분은 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조민 씨도 그렇고 정유라 씨도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건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유라 씨는 뭐 되게 자기는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됐던 거는 2014년도에 이화여대 체육학에 이제 수시 면접할 때 그때 모집 요강 자체가 개인전 3위 입상 이내로 이렇게 모집됐는데 정유라 씨는 모집 요강 이후 2014년 9월에 금메달 단체전을 따고 이걸 소급 적용했거든요. 그 이후에 대학 교수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특혜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에서도 그 이화여대에서도 입학이 취소되어야 합니다만 정유라 씨가 해외 도피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유라 씨도 금메달 땄다. 단체 금메달이 이게 가짜다 진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화여대 체육학 모집 요강에 거기서 특혜를 받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유라 씨는 지금 중졸이에요. 고등학교도 출석 일수 부족으로 그때 그 제적이 됐고 대학교도 당연히 그만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뭐 잘못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경심 씨의 판결문 보면 딸과 공모하여라는 대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민 씨가 올린 사진 몇 장이 있는데 근데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된 친구와 한 9개월 전에 갔던 그 사진을 올리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조 씨가 활발한 SNS 활동 예고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이제 SNS도 하고 더 이상 숨지 않고요. SNS에 그런 사진도 올리고 그렇겠다는 건가요? 아, 네. 지금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SNS에 와서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많은 의견 주세요. 자, 앞으로도 가끔 나와서 음식 얘기할 생각 있어요? 여행 이야기나? 네. 자, 이게 저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한 녹화 분인데, 자, 이게 사진이 왜 논란이 됐냐면 일부에서 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로 보이는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 아니냐, 뭐 이렇게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조금 불거졌어요, SNS상에서. 근데 캠핑 간 게 한참 전인데 지금 왜 이걸 올렸느냐, 뭐 이런 질문도 가고 그랬더니 사진을 왜 올렸는지, 목적이 뭐냐, 이렇게 글들이 이어지자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싶은 사진을 올리는 곳이다. 확대 해석을 지양해달라.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맞다 아니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올리고 싶었던 사진이고 기억하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는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연종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가
그런 참사를 당했고 그런 찍어줬더라면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뭐 옛날에 이제 그런 참사가 있었을 때 그 친구를 기억하고 싶고 뭐 그런 행동이라면 저는 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전혀 어떤 설명도 없이 저렇게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지금 보니까 제가 매일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초 만드는 모습, 저런 모습 등등 올리고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이야 뭐 SNS 활동이야 본인이 뭐 자유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며칠 동안 이 조민식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민 씨의 저는 행동, 그다음에 이야기 이거 자체가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고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좀 잘못하고 뭔가 좀 부끄러움을 느끼면 부끄러움을 좀 아는 게 우리의 어떤 일상 살아가는 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뭔가 본인이 잘못했으면 좀 미안해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잘못한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참 우리 자녀들이나 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모습인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그래도 우리가 사회에 정의란 게 있고 공정이란 게 있고 뭐 정의가 이 하버드대에서 쓴 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관심 받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분노케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정의롭지 않은 나라는 아닐 거고요. 정의로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필 규정이 될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계속해서 갈등이 불거지고 또 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 이런 책을 추천을 했어요.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책을 추천했는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 뭐 이런 평가도 했다고 합니다.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조민 씨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세상이 떠들썩해진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굳이 이 타이밍에 조국 전 장관 책을 추천했다는 건 저는 국민들과 한판 붙자는 사인으로밖에 안 보여요. 뭐 조국 1심 유죄 내가 알게 뭐야. 어쩌라고. 나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 조민이 김어준 방송 나와서 이 백 없는 흑수저 청년들 마음을 다 뒤집어놨다고 어쩌라고 우리 아들, 딸은 잘 살고 있고 조민이랑 비슷한 처지야. 이거 한판 붙잡는 거 말고 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이 뭐 저번 주에 막 나온 것도 아니고 비교적 최근 저술이긴 합니다만 이게 시간이 또 좀 지났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나는 아직도 틀리지 않았다. 나는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으로 쓰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유죄 판결 중에서요. 입시 비리만 자꾸 부각돼서 그렇지 유재수 감찰 무마가 있거든요.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친한 사람 봐준 거예요. 이게 국정농단 국기문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성 없이 국민과 한판 붙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장희찬 이사장 해석은 그런데 장윤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한판 붙자는 해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퇴임한 대통령이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게 책입니다. 그래서 평산책방도 발족을 하게 된 거고 정말 동네 책방으로, 동네 어르신들과 교감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기능하겠다는 게 굉장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 맥락에서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무슨 책을 읽었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관련해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다. 내가 인사를 잘했다. 이런 맥락은 최소한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의 등장이 가져온 또 다른 하나의 후폭풍 알려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곽상도 의원 관련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50억 뇌물 무죄 대신에 정치자금법 5천만 원 받은 거, 현금 받은 거 그것만 유죄가 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자, 재판 내용 살펴보기 전에 곽상도 전 의원 재판 끝난 다음 모습 한번 보시죠.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계속 다투실 건지. 그럼요. 후보자라고 해서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정치자금입니까? 네. 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곽상도 50억 왜 처벌 안 하냐 이 부분이었는데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대신에 5천만 원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거 그것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를 받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김만배 씨 뇌물 줬다는 혐의 무죄가 된 거고요. 남욱 씨도 벌금 400만 원만 선고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 어떤 거예요? 저희도 사실 오면서 되게 놀랬고 보통은 뭐 사법부의 판단을 뭐 이렇게 존중한다라는 이게 방송 멘트가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도 모두 존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0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목상이 퇴직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직장인들 이게 퇴직금 하게 되면 30일에 통상임금 곱하기해서 근무 월수에서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아서 50억을 준 것인데 저것이 어떻게 무죄가 되고 또 경제적인 독립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법부의 논리 자체가 너무나 저는 황당무계해서 속보 뜨는데 속보가 아니고 황당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사실은 곽상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김만배거든요. 이 부분 또 이 건에 대해서 아예 무죄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매 키맨 하시는 분이 김만배인데 이분이 그럼 대장동에서 그러면 그 모든 행위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무죄면 그 다른 것도 그러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이게 또 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가장 쟁점은 뭐냐면 50억의 아들 퇴직금으로 갔는데 이게 누구를 겨냥했던 돈이냐 그거였을 거예요. 이게 곽상도 의원에게 전하는 돈을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전한 거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만 그게 깨진 거죠. 법원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50억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다만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 아들과 곽상도 전 의원 간의 관계, 또 경제적인 연결고리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 같더라고요. 자, 김만배 씨 이야기 한번 보시죠.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위로금 확실합니까? 이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중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50억 원은 좀 과하죠. 대기업의 웬만한 뭐 삼성 다닌 사람들도 CEO급도 50억까지 퇴직금 받기 힘든데 받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곽상도 전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화천대유 측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지주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땅 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그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형태로 보통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과급으로 받게 되면요, 이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퇴직금으로 이 전환을 해가지고 지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퇴직급이 상당히 높지만은 그동안 그 성과에 비해서 성과급으로 받았구나 하고 법원에서 좀 추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곽상도 의원, 당시에 그 곽상도 의원이 갖고 있던 직위를 보고 화천대유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뇌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모양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아들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결혼을 해서 이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밀접하지가 않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의 그 뇌물 사건들을 보게 될 경우에는 남인 경우에도 상당히 그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생계를 한다고 하지만 명의가 다른 남,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남 아니었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넓게 뇌물죄를 인정하는데 왜 가족인데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당의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정영학 녹취록에 기반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됐던 게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정영학 녹취록이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 인용이 되느냐 마느냐, 어느 정도 그게 될 거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앞으로 뭐 이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게 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는 이 박상도 의원이 법률구조관리공단 이사장을 할 때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조금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김만배 씨가 지금 이제 박상도 의원에 부탁을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그 대가로 네네. 사실상 이제 이 돈을 줬다는 것인데 예. 지금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50억이 30대 된 지금 박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 그 퇴직금 준다 그렇죠. 과도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영학 회계록 등등에 보면 네. 자, 아버지가 이게 빨리 돈 달라고 그런다라는 등등의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다 인정하지 않은 저는 법원의 판단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몇 년 근무한 사람한테 산재도 지금 신청 안 한 사람한테 지금 본인은 김만배 씨는 산재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50억을 줬단 말이에요. 세금 떼고 20억 받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거는 뭐 항소심 가서 충분히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 이 녹취록의 어떤 진위 여부는 그건 아마 다음 재판, 다른 재판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검찰도 그렇고요. 이 항소하겠다 그럽니다. 박상도 의원도 정치자금법까지 무죄 받아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장동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재판 결과다 보니까 관심들이 좀 있습니다. 한편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재판 오늘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 마치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를 애들로 비판했는데 왜 자기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일정 조율 못하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가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 장윤 변호사 금요일 날 11시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유동규 씨는 본인 뭐 정치평론 비슷한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반 피의자 입장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맡았던 사건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단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일요일 날 수사 받았습니다. 왜? 검찰이 일정 조율 해줬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일정을 가지고 굉장히 과다하게 이야기하는 검찰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본격적으로 또 검찰이 나서면서 이 대표 산 넘어 산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40분째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코나이 그 경찰이 재수사한다고 하는데 입장 어떠십니까? 코나이 확대가 입장이잖아요. 그만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백현동 영장에 대표님이 그 피의자를 소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어떠세요? 네,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 피의자고 이들이 성남 도공을 의도적으로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해서 손실 끼쳤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배승희 변호사 이건 뭐 배임 같은 그런 게 되나요? 어떠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성남시보다는 다른 사람들 사익을 위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임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차후에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성남시장 임기 중에 각종 서류, 결제 서류 뭐 다 확보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검찰 수사 좀 지켜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